여러분, 자, 저기 118페이지 볼게요. 저기 각종 청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방조사 청구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방조사 청구 제도는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방조사 청구 제도를 행방조사를 청구한 자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행방조사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은 발송인뿐만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방조사 역시 발송인의 하나는 게 아니라 수취인도 역시 청구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우편물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자, 그래서 이게 추적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편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우편물의 뭐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렇게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 국제 소포, 국제 등기, 소포, 그 다음에 국제 특급, 뭐 이런 것들은 청구 대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국제 소포, 이거 좀 주목하시고요. 등기는 당연히 행방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EM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넷, 인터넷 우체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자는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포함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뭡니까? 그게 어디 있든 뭐 경유를 막 제3국을 경유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발송 국가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착 국가, 그러니까 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3국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재작년에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 국내우편 손해배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데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그 한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개요는 읽어보시고 청구권자도 여러분들 기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 배달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우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발송인, 다만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그래서 어쨌든 양자 다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청구권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해배상금의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우편물의 분실, 파손 또는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정청이 손해배상을 해준다. 당연한 거죠. 잘못한 우정청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 2번 보세요. 요거는 EMS의 경우입니다. 자, EMS의 경우, 국제특급의 경우 지연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으나,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으나 상대 국가에 따라서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인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EMS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송 우체국, 다만 그 상대 국가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책임 우정청, 이게 오히려 원칙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표현 좀 기억합시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 우정청이 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 즉 그 상대 국가에 따라서 이제 책임 있는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국제 특급, 그 부분 좀 제가 거기는 음영 처리를 안 했네요. 그 굵은 글씨로 국제 특급,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손해배상의 면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면책 요거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그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가항력, 발송인의 기책 사유, 그다음에 압수 및 금지 물품 등을 해당해서 몰수 폐기된 경우, 그래서 마약을 갖다가 상대 국가에다 보냈는데 거기서 몰수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약이란 말은 좀 그렇죠. 어쨌든 그걸 배상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보험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요건은 실질적인 손해, 즉 간접적인 손해 아니에요. 그게 뭐 지연돼가지고 김치 맛이 좀 맛이 너무 좀 시큼해졌다, 그렇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관서의 과실, 여기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실 속에는 당연히 고의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는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과실, 고의. 그래서 우리 국내우편에서는 잘못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이 그냥 과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행방조사 청구가 전제가 돼야 되고,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문제 보세요. 행방조사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그 지문 똑같죠. 발송, 도착, 제3국도 행방조사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요건 중에 하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EMS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일반적인 우편물은 책임 우정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발송국가가 한다 그랬죠. EMS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자 관련해서는 배달되기 전에는 발송인, 배달되고 난 다음에는 수취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직접 풀 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금방 풀었던 것 같고. 자, 다만 이제 6번이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 얘기인데 제가 좀 마음 같으면 여기 있는 거 사례 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냥 대표적인 거 기출만 하나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집 통해서 제가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그 기출됐던 거는 EMS 그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자, 가장 기준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특히 자,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배상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편 요금까지 배상한다는 거, 그걸 갖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보험 취급한 소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더하고요. 다만 뭐는 추가되지 않는다? 보험 취급 수수료는 뺀다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제가 자주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써붙이든 그러면 시험 전까지 한 150번은 안 보겠습니까? 150번 봐가 틀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계속 하십시오. 아니면 뭐 화장실 앞에 거기라도 붙이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갖다가 되낼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 그 우편 검용 관련해가지고 자 어떤 분들은 뭐 양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었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편 검역은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 좀 삼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늘 그래요. 양이 적으니까 이거 전략 과목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뭐 90점 밑으로 받으면 답이 없다. 합격을 꿈은 버려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모든 과목이 여러분 양이 적다고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이 적은 만큼 좀 더 디테일한 방향으로 그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양 자체는 물론 이제 한국사라 이건 분량이 방대하죠. 거기에 비해서 적지만은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도 양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정말 고마운 게 뭐예요? 물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때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국사 베이스가 된 친구들은 금방 합격합니다. 진짜 실제로 저도 지금 공무원 친구들 공부를 좀 가르치다 보면 그 경찰 같은 경우 경찰 쪽 이제 친구들은 보면 가장 약한 게 영어예요. 그 친구들이 영어만 극복하면 어쨌든 이제 뭡니까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계속 암기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러니까 좀 그 기간을 좀 놓쳐버리니까 좀 나이를 먹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극복하는데 타 과목에 비해서 좀 극복 시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근데 우리 계리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 전공자분들은 조금 앞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할 거예요. 수험 기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남은 기간 한 3개월, 4개월 요걸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냐가 그 합격에 당락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보시는 분들 중에 수험 기간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지금 공부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을 더 다잡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 늦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공부를 하되 다만 조금 빨리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미리 좀 일찍 좀 출발하는 친구분들은 그렇다고 또 방심을 하시지 마시고 또 역시 모든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시험은 그 시험치기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자만하지 말고 또 계속 또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도 또
늦게 시작한 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2014년도에 이게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게 과목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상태긴 한데, 제가 만약 2014년도에 이걸 갖다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저는 100%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대비해준 그 뭐 어떤 강사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동안 그건 기출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뭡니까? 그냥 이거 읽고 그냥 넘어가거나 뭐 이런 숫자 디테일한 거 나오겠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분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기출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금융도 마음 먹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출 문제를 쭉 이렇게 제가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푸니까 매번 한 문제 정도는 좀 뭐랄까요, 케이스식으로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문제 자체가 아, 나 95점 맞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5점이 여러분들 그냥 당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금융이 양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EMS 그 비서류 부분, 물건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보험 파트, 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 소포 우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배당 우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한번 보세요. 등기 우편물 해 가지고 등기 우편물은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납부한 우편요금, 그러나 여기도 등기료는 제외된다라고 됐네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 물건이 전부 멸실되거나 손실된 경우입니다. 근데 일부 멸실, 일부 손실일 때는 자 보세요. 뭐는 빠집니까? 납부한 우편요금은 빠져요. 근데 실제 손해액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쭉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 금액 자체가 보니까 52,500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도 앞 강의에서도 잠깐 봤지만 기본 7만 원 베이스에 7,870원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등기 우편이나 배달 인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6만 2,350원 이거는 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그냥 눈여겨보십시오. 26만 2,350원 딱 보시고,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뭡니까? 그냥 실제 손해액에다가 우편요금 합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실제 손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그 배상 한도액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우편요금 합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대략적인 게 되는데, 이제 자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보통 소포 우편물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유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 베이스 7만 원에 킬로그램당 7,870원을 한도라는 실제 손해가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반면에 일부 멸실, 일부 손실이면요, 거기서 우편요금 빼고 그냥 7만 원에 킬로그램당 7,870원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EMS로 가서 똑같이 가면 돼요. EMS 서류냐, EMS 비서류냐 그 구분해서 서류면 52,500원 범위 내에, 그 다음에 비서류면 7만 원에 7,870원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목할 게 이제 보험서장, 보험소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서장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과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만 보험 지급 수수료는 제외된다. 아까 전 강의에서 좀 강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된 경우, 다만 EMS 배달 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달 예정이죠. 그때는 뭐만 배상한다? 납부한 우편요금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지문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지 뭐 한 페이지를 갖다 가득 메우는 정도의 표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시면 안 되고, 지금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 중에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아니면 계속 복습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EMS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량이 10kg입니다. 10kg입니다. 중량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내용품 보세요. 책이랑 바지랑 티셔츠니까 이건 서류가 아니죠. 비서류.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52,500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7만 원에 킬로그램당 7,870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7만 원에다가 자 10kg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7,870원에다 10을 곱하는 거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요. 78,700원. 그러면 148,700원의 보험이 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내용품의 가격은 얼마나 했습니까? 16만 원 그랬죠. 자, 이게 일부 멸실됐나 전부 멸실됐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 됐어요? 분실됐다는 것은 잃어버린 거죠. 그럼 전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까지도 우편 요금까지도 붙는다. 근데 요금이 얼마라고 돼 있나요? 56,2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은 이거다. 그때는 이걸 계산합니까? 이걸 계산합니까?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거 얘랑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0094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4,900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앞에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할 때 배웠죠.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하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요. 그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원래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그때는 뭘 준답니까? 만원짜리 문화상품을 주는데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게 EMS 관련했잖아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 월 2번 이상 손실 망실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중추적이라든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 지연됐다 3 해가지고 3kg 한 번에 3kg까지 발송할 수 있는 EMS 이용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상 재수 없는 사람한테는 10kg까지 무료 발송권을 준다 했습니다. 이때는 보험 가입 여부와 죄송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관계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발송권, 무료 발송권 받아다가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파트 마지막인데요. 자, 보시면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 요금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외부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정정 청구 요건 해가지고 외부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송한 경우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뭐 이때는 당연히 주소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 청구할 수 있겠죠. 우편물 반환 청구 요건은요, 보냈는데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그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반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구 시한. 청구 시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 청구서가 해당 우체국에 도착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아까 위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 주소 변경 그거는 빠지고 그냥 외부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발송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요.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권자는 반환 청구권이니까 발송인이고요. 자, 대상 우편물 보세요. 등기, 소포, 특급, 보통 통사서 모든 국제 우편물이 해당하나. 근데 모든 국제 우편이 해당하지만 뭡니까? 청구하는 반환 시점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록 취급이 돼서 종추적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환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우편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저기 125페이지 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반송 취급 수수료 보시면 등기 취급된 것에 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반 등기, 등기 통상, EMS, 국제소포, EMS 또 오른쪽에 일반 통상 다 있죠. 그래서 모든 우편물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4페이지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라고 해가지고 청구 기한은 언제라고요? 우편 요금 반환 청구입니다. 우편 요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편물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 1년 이내입니다. 손해배상, 국내 우편국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거랑 구분하시라 그랬죠. 기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반환 요건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럴 때는 반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지금 부당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에 대해서 내놔라. 우편 요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부가 취급해주겠다고 돈 받아놓고 안 해주면 그것도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요. 뭐 등등등등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1번부터 8번은 다 그런 내용인데 9번만 제가 좀 다르게 표시 안 했죠. 금지 물품에 의해서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반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했잖아요. 그쪽에 도착 국가에서 몰수 폐기돼가지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에 면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편 요금도 역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125페이지. 자, 제가 아직까지 좀 암기를 못한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금 취급 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대략은 알겠는데 좀 몇 번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정확하게 맥락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편물 반환 수수료 및 우편 요금 반환 범위입니다. 우편 요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내가 우편 요금을 갖다가 냈는데 그것을 돌려받는 거고요. 반환 수수료는 뭡니까?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구분해 주셔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국 발송 전, 발송 후라고 해가지고 개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공사로 인계하기 전에 발송인의 반환 청구에 따라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발송 처리된 우편물이다 라고 되네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어디 항공사로 인계가 됐느냐, 항공사로 인계가 되고 난 다음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환 청구가 안 돼버리면 뭡니까? 벌써 배달지로 와가지고 이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이건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반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인데 다만 항공사로 인계가 되느냐, 인계되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청구 수수료. 발송 전에는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 이렇게 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송 후에는 우편 청구한 경우는 1,800원, 팩스 청구한 데는 4,800원. 설마 이런 요금까지 나올까 싶지만은 그래도 이거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사 인계되기 전까지는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를 청구 수수료로 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반송 취급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편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거든요. 요거를 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면 요걸 하나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은 되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암기가 조금 솔직히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항공사로 인계되기 전, 즉 외국 발송 전에는 일반 등기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을 반송 취급 수수료로 받고요. 그다음에 등기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EMS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을 반송 취급 수수료로 받는다. 그다음에 국제 소포 EMS 그 비서류와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의 국내 등기 소포 요금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등기 말이 안 되는 점은 일반 통상입니다. 예, 일반 통상. 일반 통상. 제가 그쵸. 일반 통상이니까 국내 일반 통상 우편 요금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 우편 파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표를 갖다 보냈는데 제가 좀 미처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제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통상, 그러니까 일반 통상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실수인 것 같아요. 뭐 스탱이나 이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일반 통상 요거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발송 전에는 일반 통상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을 수수료로 본다. 뭐 어렵지 않죠. 일반 통상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는요. 국내 등기 통상 우편 요금 요거를 우리가 수수료 본다. 다만 EMS 같은 경우도 서류 같은 경우도 역시 통상으로 가죠. 그래서 국내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을 반송 취급 수수료로 문다. 반면에 소포라든지 비서류, 이제 물건이죠. 물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 국내 등기 소포 요금.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좀 정리되죠. 일반은 일반 통상, 일반 등기, 일반 통상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 그 다음에 등기 통상, 그 다음에 EMS 서류에 대해서는 국내 통상 등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통상 이렇게 보시고요. 물건은 당연히 국내 소포 등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국내 등기 소포 요금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항공사로 인계되기 전에는 우편 요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반송 취급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 우편 요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편 요금. 그러면 환불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항공사가 인계되고 난 다음에 요금을 환불해 주겠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그냥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요금 환불을 해주는 거는 항공사 인계되기 전에는 환불을 해준다. 그렇지만 항공사로 인계되고 난 다음에는 그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송 취급료 그 징수하고 그 다음에 요금 환불하는 시점은요. 자, 우리 요때는 우리가 반환 청구할 때 되고 그 다음에 항공사로 인계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편물 반송 배달 시다는 거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나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갖다 머릿속에 딱 그래가지고 항공사로 인계되기 전이냐, 그래서 외국 발송 전이냐, 아니면 인계되고 난 후, 즉 외국 발송 후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표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그 순간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반 등기가 아니라 일반 통상입니다. 그거 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발송 후에 보시면 자, 반송 취급 수수료 잘 보세요. 얘는 항공사로 인계되고 난 다음에는 우편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다 보니까 반송 취급 수수료에 대해서 요금을 환불 안 해주는 대신에 반송 취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왼쪽 거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반 통상에 대해서는 무료. 그 다음에 EMS도 무료. 요거 기억하십시오. 일반 통상과 EMS는 무료다. 다만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 국제 소포 요금은 반송 취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등기 통상, 등기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소포에 대해서는 반송 도착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뭐 우편 요금이라든지 반송 그 우편 요금 환불 시점이라든지 반송 취급료 같은 경우는 발송 전이라는 것은 반환 청구할 때지만 요건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반송 우편물은 주소지로 그렇게 배달해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6장에다가 한번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외국 발송 전이냐 발송 후냐 이렇게 딱 구분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나올 거는 이제 뭡니까? 납부한 우편 요금을 환불해 주냐? 얘는 환불해 주고 얘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 안 해주니까 우리 수수료와 관련해서 요거는 아까 뭐가 없다 했어요? 일반 통상하고 EMS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그랬죠. 나머지 것들은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대로 그 종류별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일반 통상이면 국내 통상 우편 요금 그 수수료 있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편 요금으로 수수료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된 것은 통상이냐 소포냐에 따라서 국내 등기 통상 그 수수료, 취급 수수료 그걸 갖다가 내면 되고요. 취급 수수료에 국내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을 갖다가 수수료로 납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포 같으면은 국내 등기 소포 우편 요금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통상이랑 저기 EMS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안 해주시네.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국내 등기니까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 그 다음에 이건 요금이 아니라 등기 취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국제 소포는 반송 도착료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 소포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송 도착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반환하거나 이런 거는 반환 청구할 때 하지만 요거는 도착했을 때 반송 배달했을 때 그때 요금을 받고 수수료를 갖다가 반환해 주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표를 갖다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예, 그 표를 좀 기억을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이 확 깨네요. 제가 그래서 저도 책을 계속 받아보질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수정 자료 요거 가지고 계속 요거랑 그 기존 교재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이 이렇게 잘못됐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부록해서 우편 관련 법령인데, 자, 우편 관련 법령도 시험 범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 문제에 보면 기존 내용이 없던 게 우편 관련 법령에서도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것 전체를 갖다가 보는 거는 무리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갖다가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관련 기본 교재하고 좀 연관되는 것들은 밑줄 좀 치고, 그 다음에 기출 됐던 것은 표시를 좀 확인을 했어요, 교재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뭐 법령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령 관련해서 제가 카페에 그 기존에 2016년도에 그 올려놨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 물론 뭐 꽤 많은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거 혹시라도 풀어보시는 분은 뭐 풀어보셔도 상관없는데, 그건 제가 아직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법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쵸. 제가 그래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법령 설명하는 데는 좀 뭐 특별한 뭐 노하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계돼서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혹시라도 기회가 안 돼가지고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렇게 매치시키면서 읽어보면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기본 교재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편찬을 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기준은 법령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 내용하고 좀 다른 빠진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기본 내용에 없는 법령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 2016년도에 그 미정리 계좌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전에 보면 뭐 선택적 부가 서비스 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 기술 보면 기본 교재에는 없던 내용들이 제가 그때 그에 나왔던 공부도 찾아보면서 그때 해설을 설명을 달았었는데 그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꼼꼼히 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단 기본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쭉 보시고, 좀 정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이거 굵은 글씨하고 밑줄 친 거 있죠? 그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뭐 문제로 이렇게 그 법령 문제를 갖다가 뭐 문제집에 수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법령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이제 한 4시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수고하셨고 계속 뭐 아직 이제 스타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